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작게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저 역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너무 돈만 쫓다 보면 오히려 돈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전 남친과 전 남친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도 억울하고 분한데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전 남친 어머니는 저를 호구라고 불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마음에는 전혀 진심이 없다는 걸 알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본인 아들 마음에 큰 상처가 났다며 법대로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고는 저도 법대로 해줬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해서 전문대를 나왔는데 일반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제 인생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공부를 해서 4년제 졸업장을 따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으나 제가 좋은 대학에 붙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는 사업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 없어, 엄마. 그래도 일단 시작해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자신 없어 하고 마음이 없다는 걸 아시고는 더는 해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젊으셨을 때 외삼촌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한때 돈도 많이 버셨고 사업 수완도 있으셨어요. 지금이야 다 접고 여행 다니며 노후를 즐기고 계셨는데 여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지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삼촌. 아직 대학생 아니야? 공부하느라 바쁘지 않아? 저 전문대라 벌써 졸업했어요. 아이, 벌써 그렇게 됐나? 네, 그때 외숙모랑 일본 여행 중이셔서 졸업식 때 못 오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맞다. 내가 요즘 이런다. 정신이 없어. 하는 일도 없이 놀면서. 오랜만에 왔는데 저녁 먹고 가라. 엄마도 같이 오지 그랬어.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왔어요. 외삼촌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이날 외삼촌을 만나 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삼촌도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사업 구상 계획서를 보시고 일단 돈부터 모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엄마 몰래 도와줄 수는 없어. 너도 알지? 잘 알죠. 엄마가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나라도 그럴 거다. 사업은 절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 저는 이날 외삼촌을 만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그날 이후로 월급을 받으면 3분의 2는 저축을 했습니다. 꾸미는 비용만 줄여도 전보다 많은 액수를 저축할 수 있었고 주말에 할 수 있는 알바도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너 또 나가? 주말 알바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고생이다, 고생이야. 끝나고 바로 와. 닭볶음탕 할 테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알았어. 엄마는 겉으로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하셨으나 제가 사업 자금 마련하려고 알바까지 하는 모습에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죠. 저는 젊은 층을 공략할 만한 아이템을 찾아 물건을 떼왔습니다. 모은 돈이 좀 되었기에 사무실을 얻을까 생각했었지만 그 전에 판매가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서 사업자 내고 제 방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아예 주문이 안 들어올 때도 많았고 많아야 몇 개 정도 파는 게 전부였지만 누군가 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크셨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기도 했고 괜히 회사에 방해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였죠. 당장 퇴사를 하기엔 사업이 자리 잡은 것도 아니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재미가 있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문량이 조금씩 늘면서 제 방에 책상과 컴퓨터 한 대만 두고 모두 비워야 했습니다.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필요했고 포장을 위한 박스와 리본 등 부자재들을 놓을 자리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제가 사업에 진심인 걸 아셨고 사업에만 몰두하고 싶어서 충분히 고민한 뒤 퇴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믿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여전히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지수 네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하는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내 스펙의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을 해도 연봉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수 인생인데 한 번 더 봐요. 망하더라도 지금 아니면 언제 저렇게 하고 싶은 거 해보겠어? 엄마는 아빠의 말씀에 해보라고 하시긴 했지만 걱정이 정말 크셨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망해도 좋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뭐든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도 결국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장 사무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큰 지출도 없었고 집에서 편하게 밥도 먹고 주문이 많으면 엄마와 함께 택배도 쌀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물론 한동안 매출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출퇴근할 때 교통비만큼 안 나올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박이 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했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 충분히 예상했기에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뭐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 사업은 눈에 띄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 후 남겨주는 후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후기가 쌓이고 쌓여 제 사이트는 방문자 수가 점점 늘었고 광고 효과도 톡톡히 보게 되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 1억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빼야 할 금액이 많았어요. 재고 비용과 광고비 그리고 정산 주기 등등. 이것저것 빼고 제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그보다 적었지만 하루에 몇 개만 주문이 들어왔던 때와 비교도 안 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떻게 일하고 얼마나 버는지 따로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매출이 점점 늘어날수록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집안 곳곳에 물건이 쌓여갔습니다. 지수야, 사무실은 나중에 얻더라도 창고는 따로 얻는 게 낫지 않을까? 베란다가 꽉 찼어. 미안해, 엄마. 뭐가 또 미안해. 앞으로 이보다 더 물건이 많아지면 그땐 둘 곳이 없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제가 쓰는 방 외에도 베란다까지 물건이 쌓이면서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집은 집다워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창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무실을 따로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라고 하기엔 규모가 크지 않고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별도로 짐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불만 없이 사무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첫 사무실이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영어 공부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시간 없다는 말은 핑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반으로 등록한 영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가보면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매일 학원에 가는 게 때로는 귀찮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에 지칠 때도 많았는데 막상 학원에 가면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단기간에 사무실을 확장하며 여러 번 이전을 하게 되었고 직원도 2명이나 채용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도매 시장에서만 거래하다가 수익이 안정적으로 늘기 시작하자 저는 제 원래 목표였던 제품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템만 보면 별거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친환경 소재가 제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으로는 천연 수세미와 나무로 만든 자, 종이 화분, 설거지 비누 등이었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디자인이 별로면 눈길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이너로 들어온 직원과 함께 제품 제작을 시작했고 제품 출시를 하고 나서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부터 30대가 될 때까지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니 부모님께 잘 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 앞만 보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아빠는 언제나 제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수야, 요즘 사업은 잘 돼? 사무실 얻고 난 이후로 우리 딸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잘 되고 있어. 요즘 신제품 출시 때문에 바빠서 그렇고 좀 지나면 전처럼 일찍 퇴근할 수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엄마나 아빠한테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어요. 사실 부모님이 계셔서 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일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고 거래처 말고는 사람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처음에는 거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 중 한 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만나보려고 계속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이, 내 말 듣고 만나봐. 한번 보고 별로만 안 만나도 돼. 일하느라 바쁜데 제가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나랑 친구라니까. 사람이 진짜 괜찮아. 한 사장보다 나이는 2살 많고 평범한 직장인인데 사람이 아주 착실해. 저는 몇 번의 거절 끝에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말대로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더는 소개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 느꼈던 부분을 이 사람도 공감하고 있었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힘든 부분이나 고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대단하다뇨.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시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다 능력이에요. 직장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일 쳇바퀴 굴러가도 똑같은 일상이라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저 부럽습니다. 사업도 그래요. 하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 회사에 다닐 때처럼 매일 일상이 거의 같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유머 코드도 맞고
착하고 성실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이후로 가끔 전화나 문자 정도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이 더 좋았고 목표로 한 곳까지 오르고 싶은 욕심도 컸고요. 그래서 소개로 만난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퇴근 후 제품 개발에 신경 쓰느라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지냈죠. 그런데 제가 늦게 끝나면 끝나는 대로 일찍 일을 마치면 또 그 시간대로 저에게 맞춰서 약속을 잡더라고요. 심지어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는데 직원들과 함께 마시라며 커피를 가져다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언제 두고 가셨어요? 방금 전이요. 입구 앞에 두고 바로 문자 드린 거예요. 얼음 녹을까봐. 그럼 전화하시지 않고요. 괜히 일에 방해될 것 같아서요. 얼른 일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밥 사고 싶으니 시간 좀 꼭 내주시고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되어 솔직하게 다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담 갖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녀 사이에 친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1년 동안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제 지인들에게도 참 잘했어요. 특히 운전 중에 사람의 본 성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운전 중 욕을 하거나 클락션을 누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친의 그런 느긋한 면이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별거 아니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소한 모습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이후 평일보다 주말에 주로 만나곤 했는데 우연히 남자친구 어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 지수랑 밥 먹고 있어요. 여기 종로예요. 진짜요? 네, 알겠어요. 누구? 엄만데 마침 이 근처 계신다고 하시네. 정말? 그런데 잠시 뒤 남친의 어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오셨고 갑자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요, 앉아. 내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아들이 여기서 밥 먹고 있다고 해서 잠깐 들러봤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만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요, 먹었죠. 그럼 얼른 식사해요. 아들, 데이트 잘하고 이따 집에서 보자. 네, 엄마, 들어가세요.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황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식당 안까지 들어오실 줄은 몰랐어. 괜찮아. 다 먹었으면 일어날까? 영화 시간 다 되어간다. 그러자.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 거야. 저희 얼마예요? 계산 이미 됐는데요. 네? 아까 어머님 맞으시죠? 미리 계산하겠다고 하셔서 결제했습니다. 아, 엄마가 결제하고 가셨나 보다. 남친 어머니는 이날 미리 밥값을 계산하고 가셨고 그날 이후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길 가다 예뻐서 샀다면서 남친과 커플로 가방에 달고 다니면 좋겠다며 예쁜 키링을 남친 편에 보내기도 하셨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너 주라고 하시더라. 너무 귀엽다. 우리 엄마도 참 주책이야. 뭘 이런 걸 사고. 우리 엄마도 아기자기한 거 정말 좋아하셔. 주책이라는 말은 하지 마. 알았어. 그런데 이거 가방에 달까? 그러자. 너무 이쁘다. 저는 남자친구 집에도 종종 놀러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남친을 통해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미리 들으시고는 점심을 따로 준비해 주시기도 하셨고 모든 제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지수가 닭볶음탕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네, 맞아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어줘.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엄마 집에 잘 안 계셔. 친구분들 만나러 다니시느라 바쁘거든. 진짜 이럴 때 보면
내 엄마가 아니라 지수 엄마 같다니까. 지훈이 너는 엄마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그만큼 지수를 잘 챙겨주신다는 거죠. 남친은 연애 중에 결혼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에게 그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남친의 어머니도 너무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넉살이 좀 좋은 편이라 첫 만남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과 얘기도 편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정을 모르고 컸습니다. 제가 지수랑 결혼하면 아버님을 제 친아버지라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도 자식이 우리 지수 하나뿐인데 자식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지. 감사합니다. 아빠도 남친이 살갑게 하고 어른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좋게 보셨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셨고요. 서로 집안에 인사도 드렸고 저희 둘 다 나이도 있다 보니 상견례도 해서 양가 집안끼리 인사도 하자고 하셔서 상견례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당일 저희 부모님과 남친의 어머님은 어색함 없이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남친 어머님은 이날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친이나 어머님 모두 너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결혼 날짜는 양가 부모님께서 상의 후 결정하신다고 하여 맡겨두고 저와 남자친구는 만나면 가구나 가전을 구경하러 다니거나 신혼여행지에 대해서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예비시대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예비시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도 아직 점심 전인데 잘 됐다. 우리 예쁜 지수한테 맛있는 밥 사줘야지.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전화 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사야지. 암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그럴래? 그럼 내가 빨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근처 오면 전화 줘. 내려갈게. 네. 사무실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니 시간도 애매하고 마침 예비시대 근처에서 볼일을 본 거라 어머님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비시댁에 거의 도착 후 어머님을 만나서 식당으로 갔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날 신혼집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살집 말이야. 네, 안 그래도 지은 씨랑 얘기 중이에요. 신혼집은 내가 해줄게. 네? 나도 자식이 우리 지훈이 하나뿐인데 다른 건 몰라도 집은 해줘야지. 지훈 씨랑 같이 구하면 되는데요. 글쎄 내 말대로 해. 이날 어머님과 식사 중 갑자기 신혼집을 구해준다고 하셨고 요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해서 둘이 알아보겠다고 했으나 꼭 해주고 싶으니 사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얘기해볼 생각으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들렸다 갈게요. 차키 드릴 테니까 차에 먼저 가 계실래요? 그래 알았다. 천천히 볼일 보고 나와. 이날 아침도 안 먹어서 허기진 상태라 급하게 먹었는데 그래서인지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 서둘러 나가서 차에 탔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래 알았다니까.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끊어. 천천히 나와도 된다니까. 어머님은 통화 중이셨는데 제가 차에 타니까 급히 끊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화였습니다. 지수 넌 이제 회사 들어가는 거지? 네,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뭐하러 빙 돌아가. 그냥 저 앞에서 내려줘. 금방인데요 뭘.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 입구까지 다시 모셔다 드렸고 바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 후 차를 보니 오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흠집이 나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정도라 어디서 흠집이 생겼나 싶어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아쉽게도 누가 그런 건지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블랙박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도 못한 내용이었는데 망치로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오후에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이 일 때문에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두통약을 먹을 정도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은 바로 예비시모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혼자 차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제 이름도 나오고 본인 아들 이름도 나왔죠. 심지어 저를 호거라고 불렀는데 신나게 통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입을 다물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당장 가서 대체 뭐냐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이건 그렇게 화만 내고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농락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저에게 본인 자식보다 더 잘해주던 시모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던 저는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준 거래처부터 찾아갔습니다. 아니, 한 사장,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김지훈 그 사람하고 정말 친구 맞아요? 오, 친구지. 그건 왜? 솔직히 말해요. 두 사람 친구 아니죠?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저한테 그런 놈을 소개해줬어요? 네? 이날 저는 거래처 사장을 만나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대답부터 하라고 다그쳤더니 결국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친구 사이는 아니야. 그럼요? 나랑 일 같이 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그냥 몇 번 인사만 했지. 그러면서 잘하는 사이라고 나한테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전에 사무실 오픈할 때 한 사장도 와서 같이 사진 찍었잖아. 그 사진 보고 계속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나 안 만난다고 안 된다고 했어.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돈도 잘 버는데 평범한 직장인을 만날 리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그런데 너무 예쁘다면서 계속 소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래처 사장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답니다. 뭐 사진 한 장 보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거기까진 이상할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100%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예비시모와 남자친구가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아야 했고 그래서 저는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평소대로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하면 남친은 다른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오던 사람이라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이거 받아. 또 사왔어? 또라니, 내가 약속했잖아. 결혼해서도 자기한테 꽃 한 송이라도 매일 선물하겠다고. 이제 그만 사.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사귀기 전부터 남자친구는 저를 만날 때면 항상 장미 한 송이를 사왔는데 만나는 내내 빈손으로 저를 만나러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 정석이 대단하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친의 핸드폰을 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저희는 서로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있어도 절대 손대지 않았죠. 저는 물론 남자친구도 잠금이 없기 때문에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믿고 만났으니 핸드폰을 열어볼 일이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저에게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이날은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있길래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정말? 내가 다시 사무실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일단 내가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 줄게.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건 아닌데 사이트에 잘못 올라간 상품이 있어서 확인해달라고 하길래. 나 노트북 있는데 줄까? 가져왔어? 원래 차에 항상 가지고 다녀. 저번에도 내 노트북으로 일했었잖아.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노트북을 건네받고 급히 사이트를 열었는데 오른쪽 하단에 카톡이 로그인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 남친은 저를 마주보고 앉아 책을 보다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게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톡을 열어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는 척하며 대화창을 통으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일을 마치고 저는 급히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해서 이날은 평소보다 빨리 헤어졌는데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블랙박스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대충 짐작은 했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비시모가 집을 사준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충 집 사준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제가 속아 넘어올 거라 생각했더군요.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혼쭐을 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다음 날 남친의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지수. 밥은 먹었어? 네. 커피 줄까? 아님 녹차?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보자고 하신 용건이 아이, 뭐 이렇게 급해. 차도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지 뭐. 제가 회사에 바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우리 지훈이 퇴근하고 오면 같이 불러서 얘기할까 했는데 워낙 사안이 급해서 말이야. 말씀해 보세요. 저기 내가 여기저기 투자하고 다니는 건 지수 너도 알지? 네. 그게 문제가 좀 생겼어. 혹시 돈 문제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역시 사업을 하니까 바로 아네. 나랑 같이 투자하는데 친구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투자처를 알아왔더라고. 내가 이번에 너네 신혼집 때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 투자만 잘 되면은 집값도 한 번에 해결돼. 사실 이거 아니어도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집 한 채 사줄 수는 있는데 여기저기 돈이 묶여가지고 당장 빼지를 못하네. 아, 그래서 저한테 돈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얼마나요? 2억. 2억 정도는 저도 바로 드릴 수 있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너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래서 널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고. 그런데 어쩌죠? 통장에 2억이 있긴 한데 어머님께 드릴 돈은 없네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지훈 씨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엄연히 우린 남이에요. 남한테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니, 지수야. 곧 결혼 날짜 나오면 금방 결혼 준비해서 식도 올릴 거고 상견례까지 다 했으면 이미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좀 서운하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뭐?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니,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못하겠다고 하면 끝이야? 제 말이요. 결혼은 장난이 아닌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는 바로 나왔고 회사에 들리지도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제가 아는 모든 사실과 함께 이 결혼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아빠는 화를 크게 내셨고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와 아빠는 저를 끝까지 믿고
차라리 식 올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결혼을 못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들은 그대로야.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나는 일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러는 건 아니지. 우리 엄마가 아까 너 만나고 나서 나한테 전화하고 울기까지 하셨어. 아, 그래? 야, 한지수. 너 말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 너랑 결혼하는 일 없을 거야. 너 마음 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혼 깨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떻게 되는데? 이혼해야 위자료 내는 줄 알지? 파혼도 마찬가지야. 상대가 파혼 요구할 때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위자료 줘야 한다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일단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엄마가 당장 너 만나서 얘기해서 잘 풀어주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 사과도 하고 고치고 그럴게요. 사과하겠다고? 그래. 감당할 수 있겠니? 무슨 감당.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하면 너도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정도는 해야 돼. 우리 둘이 풀 문제를 가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한 건 네가 경솔한 거니까. 그럼 어머님 모시고 같이 와.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자며. 아, 그래. 알았어. 모시고 갈게. 전화를 끊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인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낀 남자친구는 제가 왜 파혼 얘기를 꺼낸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그래, 지수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과하는데 받아줘라, 응? 원래 사과라는 게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야, 김지훈. 넌 네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거 들으려고 온 거잖아.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과한 거야? 의미 없이? 그게 아니라. 지수야, 내가 널 잘못 본 거야?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니? 어른 놀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지. 어머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용서가 되겠어요? 저한테 일부러 접근한 사람인데 용서가 되겠냐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너 그 거래처 사장하고 무슨 사이야? 친구라며.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도 아니더라? 그냥 건너 아는 사이라고 말하면 모양새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친구로 하기로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난 거였어? 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날 사진 보고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소개해달라고 한 거였어. 아니지. 그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겠지. 세상에. 아니, 결혼까지 약속했으면서 고작 이런 이유로 생사람을 잡아? 너 이러면 안 된다. 천벌받아.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히네. 파혼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너 혹시 남자 생겼니? 남자요? 제가 어머님 아들인 줄 아세요? 저 그런 양아치 짓 안 합니다. 지수야! 너 내가 이거 절대 조용히 못 넘어가. 네 입에서 먼저 파혼 얘기 나왔으니까 네가 이번 일 책임져라. 우리 아들한테 상처 주고 너 잘 살 것 같아? 내가 이거 법대로 해서 아주 위약금 제대로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네, 그러세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더 어이없어 했는데. 너 정말 이럴 거야? 법대로 하면 너 생돈 날리는데 그래도 파혼할 거냐고. 저는 돈 날리는 일 없을 거예요. 뭐? 저는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그 자리에서 틀었습니다. 이전에 제 차 안에서 남친 어머니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들어도 너무 기막힌 내용이었습니다. 나 지금 우리 며느리 될 애랑 밥 먹었어. 얘가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이런 며느리 쉽게 얻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호구 물었잖아. 날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주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까? 나이도 젊은데 벌써 회사 끓이고 사장 소리 듣는 여자가 있다면서 아는 사람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나 봐. 에잉, 우리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아무나 넘어오나. 암튼 이것도 다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그 빚 얘기 좀 그만해. 빚은 곧 갚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계획이야 다 있지.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얘 만나면서 얼마나 공을 들여놓은 줄 알아? 만나던 여자친구랑 정리하고 지금 며느리 될 애랑 잘해보려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니 지가 어쩌겠어. 시댁에서 돈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남친 어머니는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처음엔 이게 뭐냐고 했다가 빚 얘기가 나오자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들은 그대로지. 그러길래 좀 조심하시지 그러셨어요?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디 있다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제 차 안에서 하셨어요? 아니, 저건 그냥 우리 엄마가 지인한테 웃자고 한 소리지. 넌 웃자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니? 그리고 너 여자 있었잖아. 없어. 내가 무슨 여자가 있어. 생사람 잡지 마. 저는 남친이 발뺌할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증거도 다 보여줬습니다. 남친 노트북에 로그인 되어 있던 카톡에서 본인 엄마와 주고받은 내용은 물론 전 여친과의 톡 내용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과 주고받은 톡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상단에 있던 대화 내용만 확인했는데 그중 여자 이름이 있길래 보니까 전 여친이었습니다. 남친은 저를 소개받을 때만 해도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비교해보니 제가 더 나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만나면서 전 여친을 정리했던 겁니다. 문제는 정리해놓고 최근까지 서로 연락하며 지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시작이 어찌됐든 만나면서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사람에게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어떻게든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니 사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못하게 해야지. 그걸 이용해서 빚 갚을 생각을 하나요? 엄마 맞아요? 아니, 저 치수야.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로 하세요. 저도 그럴게요. 아빠는 이날 너무 화가 나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엄마가 꼭 붙들고 계셨는데요. 남자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수야, 그래. 처음에는 그랬어. 그런데 나 너 만나면서 정말 좋아서 만난 거야. 그건 진짜야. 끝까지 거짓말이네? 내가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니까 믿어줘. 어?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뭔데? 네가 네 친구 이서준한테 보낸 톡이잖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들다며? 전 여친이 너무 생각나서 미치겠다며. 결혼해서 몰래 만나도 되냐고 아주 난리가 났던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오늘 이후로 두 사람 다 보고 싶지 않으니까 법대로 하자고. 그날 제대로 망신당한 두 사람은 쫓겨나듯 집에서 나갔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예물을 주고받거나 식장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상담받은 기록이 있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저와 만나면서 다른 여자도 동시에 만났다는 톡 내용은 물론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많아 공부를 많이 했지만 파혼 소송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남자친구 측에서 그 어떤 것도 입증해내지 못하게 되자 용서해달라며 몇 번 찾아왔는데요. 괜한 시간 낭비였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있어서 쉽게 들어오지 못했고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 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 역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소송이 끝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예상한 대로 남친 측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함보다는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소송도 끝나고 더는 보는 일이 없길 바랐는데 제 남친은 제가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폰으로 저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지수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전화 안 받네. 혹시나 마주칠까 싶어서 여태 집 앞에서 기다리다 간다. 문자 확인하면 전화 줘. 거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며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으니 마음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계속 무시하자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100통이 넘게 전화를 하는 등 소름 끼치는 행동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집 근처에 숨어있던 전 남친을 아빠가 발견하게 되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커로 말이죠.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따라와.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에 의해 전 남친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받은 문자 내역과 통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스토커 신고 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난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왜 스토커냐? 조용히 안 해? 아버님, 저 억울합니다. 한 번만 더 집 근처에서 내 눈에 보이거나 우리 딸한테 모르는 번호로 연락하는 날엔 바로 실형이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해봐. 실형이라는 말에 겁이 났는지 전 남친은 그날 이후로 그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 한동안 제가 퇴근할 때 회사로 데리러 오셨는데 죄송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든든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빨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 사업은 여전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익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책임감도 커서 제품 하나하나 제작할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말 진실된 사람을 만나면 모를까. 저는 일하면서 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